수년 동안 중국은 이 방식에 대비해 준비해왔습니다. 2027년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항상 미흡해왔던 대만 침공 말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전쟁 기계는 움직이기도 전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것은 수천 마일 떨어진 한 나라 덕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아냈고, 심지어 미국조차 우크라이나가 시진핑의 계획에 끼친 영향에 놀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일은 대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계획이 지연되며 시진핑 주석은 좌절 중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자국 영토를 방어하며 해온 일들 때문입니다. 4년이 넘는 오랜 전투 동안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대만 침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침공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대담한 주장처럼 들리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전술과 전투 방식을 가져왔고,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들, 특히 대만이 이를 주시하며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일은 겉보기에는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군사력에 맞서 작은 나라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청사진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특히 대만에선 중국에겐 전쟁을 끝내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시진핑을 완전히 허를 찔리게 했습니다. 그가 대만 침공에 대해 세운 모든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그 이야기 전에 중국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그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군사 강국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시진핑은 이 돈줄을 당분간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2026년까지의 3년 동안 중국은 매년 국방 예산을 7.2%씩 늘렸고, 2026년에도 또 한 번 7% 인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지출의 결실은 대만을 점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중국 해군은 단순 자산 수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배수량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해군입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헬리콥터 모함을 보유하고 있고, 공군에는 3,500여 대 항공기 중 약 1,500대가 전투기입니다. 모두가 보기에 중국은 한때 아시아의 병자였던 시절에서 이제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군사력 증강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준비해둔 계획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시진핑이 현대 군사 전술을 안다고 생각해 전략은 단순하고 전통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먼저 봉쇄, 그 다음에는 공격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대규모 해군을 이용해 대만을 포위하고 대만군을 질식시키려는 봉쇄 작전을 펼칠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봉쇄는 수출이 대만에서 나가는 것과 수입이 대만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이는 실행 가능한 전략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온 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이른바 저스티스 미션 2025는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군사훈련은 대만 주변에서 실시되었으며, 중국 선박과 항공기가 동중국해, 필리핀해, 그리고 대만 해협까지 이동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쟁 연습의 일환으로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봉쇄를 시뮬레이션했으며, 이는 중국이 상륙 침공을 유도하고 소모전 전략의 일부로 실행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소모전에 관해 말하자면 중국이 군사력을 크게 늘린 또 다른 이유는 압도적 자원으로 대만을 굴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쓰는 전략입니다. 사실 이것은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용해온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전략입니다. 병사, 탱크, 군함, 비행기,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말이죠. 결국 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은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작은 나라는 항상 큰 나라보다 자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국이 대만에 대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봉쇄하고 침공하고 소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문제이자 대만의 구원은 영상 초반에 언급한 그것입니다. 이 전략은 상대가 같은 방식으로 전쟁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해온 방식은 그렇지 않았고, 이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해 세웠던 모든 가정, 해상과 지상 모두에서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은 현대전 전략이 작은 국가도 침략군에 맞서 치열하게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소모전이지만 이제는 단순한 자원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적이 전장에 가져오는 것을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를 이미 짐작하실 텐데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보유했고 대만은 원하며 중국은 두려워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만 침공은 시진핑이 아무리 많은 돈과 인력 그리고 자원을 쏟아부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극복해야 할 점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대만 해협은 1년 중 대부분 거친 파도가 치기 때문에 침공 작전을 중단시킬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협을 통해 접근 가능한 상륙 해변은 제한적이고 모두 대만 방어시설로 가득할 것입니다. 몬순, 태풍, 산악지형, 그리고 무시무시한 방어군이 그 침공에 참여하는 중국군을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만 침공을 위한 원래 계획에서도 중국은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에 이를 수도 있는 막대한 사상자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대가 때문에 중국은 침공 준비에 오랜 시간을 들였고 단순히 숫자만 본다면 중국이 대만 군대를 압도할 것처럼 보입니다. 미사일이 중국 전략의 핵심이지만 중국도 대만의 강력한 방어 체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는 훨씬 더 중요했지만 그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봉쇄에 사용되는 모든 선박은 실제 침공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봉쇄에 투입된 선박들이 꼼짝없는 표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바뀌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세운 청사진이 두드러집니다. 만약 해상 봉쇄가 중국의 계획이라면 우크라이나는 대만이 훨씬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봉쇄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흑해가 다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더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는 전장에서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중국이 대만 해역과 그 주변 해역에서 하려는 일은 러시아가 흑해에서 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러시아는 위험한 군함들을 이용해 흑해를 우크라이나 화물선들에게는 죽음의 구역으로 만들고 동시에 이 수로를 통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거쳐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 본토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통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흑해는 그 이름을 딴 러시아의 유명한 함대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공중 드론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드론들은 대만에 필요한 게임 체인저로 시진핑의 계획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은 수년간 흑해에서 활동했으며 5월 3일 다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노보로시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그린자 함대 유조선 2척을 공격해 항구 선박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세바스토폴에서 쫓겨난 뒤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러시아 해군력을 조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인 군함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비대칭 전략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3분의 1 이상이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탈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손댈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함정들에 의한 봉쇄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굴욕적인 퇴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청사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해낸 일은 대만 해협과 그 주변 해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흑해에서 패배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겉보기보다 약하고 중국만큼 현대적이지 않았지만 시진핑은 푸틴 군함의 상황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흑해에서 얻은 교훈은 깊이 새겨졌습니다. 군함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특히 봉쇄의 일환으로 한 곳에 머물러야 할 때는 미사일과 드론에 취약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처럼 대만도 해상 공중 드론으로 중국의 봉쇄를 뚫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대함 미사일 면에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3월 11일 타이페이 타임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은 자국에서 개발한 샹펑2와 샹펑3 대함 미사일 약 10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산 하품 미사일 400기도 함께 대기 중입니다. 샹펑 미사일은 항공모함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력합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를 알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파트너십을 구축 중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한 예상치 못한 국가와도 협력하며 이는 시진핑의 야망이 좌절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푸틴의 침공 이후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점차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대만이 푸틴이 한 일과 시진핑이 하려는 일 사이에 유사점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침공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2023년 폴란드에서 6건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두 나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2년 후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의료교육, 장비 등 지원을 위한 새 협정을 체결해 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인도태평양 긴장 완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관계는 이제 진화의 기로에 선 듯합니다. 1월 23일 인도태평양 방위 포럼은 대만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드론 역량을 개발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민간 경로를 통해 발전해온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포럼에 따르면 대만이 2025년에 시작한 5개년 드론 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대만에서 시작된 이니셔티브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시진핑의 실망과는 달리 대만이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해상 침공을 막아내는 청사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인도태평양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행동에 주목하며 드론 전술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우크라이나식 드론으로 캄보디아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 보도입니다. 2026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 방위 서비스 전시회에서는 드론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무기에 대한 아시아 전역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서쪽과 걸프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대만 사이에 향후 삼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영향을 받은 여러 걸프 국가들과 10년에 걸친 방위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협정의 핵심에는 드론이 있습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의 아시아 영향력 확대에 화가 났지만 시진핑은 더 크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중국을 군사 강국으로 만들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드론이 중국이 위협하는 여러 국가의 대표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대만이 매우 협조적인 우크라이나와 신중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이제 어떤 침공 시도도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전문 지식을 대만에 제공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걸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진핑은 푸틴과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가 이런 관계를 구축하는 데서 주의를 돌리게 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중국의 목표는 대만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태세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시진핑의 의도와 실제 일어날 일을 말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시선을 돌리는 수단으로 삼고 잠재적 훈련장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야망이 주목받지 않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에피퓨리 작전을 시작한 것도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 방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끔 모순된 발언을 하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인 동안 대만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어떤 일도 시진핑에게는 유리합니다. 2025년 4월 더 힐은 중국이 약 200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최전선에서 보고 배우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중요한 역할로 여겨졌습니다. 이 전쟁은 대만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교훈을 주고 곧 장비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단순합니다. 중국은 대만 침공을 시도할 경우 드론이 자국 함정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드론 생산 협력을 하지 않지만 그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가 대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셈법이 달라졌다는 증거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라고 믿었다고 언급한 것 기억나시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스카이뉴스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중국이 더 이상 2027년에 침공할 계획이 없으며 대신 어떤 형태의 군사공격 없이 섬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고 우연이 아닙니다. 작고 저렴한 공중드론, 특히 대만 침공을 돕기 위해 이동식 부두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중국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극복할 만큼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드론들은 중국에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흑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침몰시키고 있는 해상 드론들은 봉쇄를 시도하는 함정이든 아니면 대만 해협을 통과해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함정이든
중국 군함에게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투입할 수 있는 해군력이 러시아가 흑해에서 보유한 해군력보다 더 많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맞긴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육로로 병력을 대만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상륙작전이나 공중 강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략은 두 가지 모두 극복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걱정해야 할 나라는 우크라이나, 대만뿐만 아닙니다. 인도에서도 우크라이나 영향력 확대 신호가 보입니다. 인도는 제재로 인해 낮아진 러시아산 석유 가격을 기꺼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비슷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인도의 국방태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무기 수입의 76%를 러시아에 의존했던 인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산 무기 비중이 36%로 줄어들 정도로 러시아 무기 구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무기 공급국으로 러시아를 대신할 나라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일 수 있습니다. 1월 29일 인도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테스트된 VBET 드론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인도가 중국과 아시아 패권 경쟁을 하며 대만에 강력한 본보기를 제시한 우크라이나로부터 교훈을 얻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중국에게 문제입니다. 만약 인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도 인도를 지원한다면 중국이 침투하기 훨씬 더 어려운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대만과 인도 태평양 전체 지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대 군사 대국들을 수년간 뒤쫓은 끝에 인도 태평양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중국은 이제 자신들이 군사적 우위를 행사하기 위해 세웠던 모든 계획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작더라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취소하고 대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를 가진 다른 국가에 집중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진짜 결말이 자신이 예측 못한 지정학적 사건들 속 마지막 도미노가 될 수 있음을 곧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침공은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했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반 방어 개발은 대만 등 다른 작은 국가들에게도 영감을 줬습니다. 중국은 이제 현대전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여겼던 인식이 바뀌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북쪽으로 관심을 돌려 이미 많은 인구가 중국어를 사용하는 러시아 영토를 노릴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만이 중국의 주요 관심사였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국이 러시아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진핑은 푸틴의 점점 커져가는 절박함을 한동안 이용해왔습니다. 러시아 땅은 이미 사실상 중국 것이 되어가고 있고, 시진핑이 대만을 포기하고 대신 약해진 러시아를 노리는 날도 머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푸틴이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최신 지정학 분석을 위해 밀리터리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